작은아버지의 편지에 의하면 벨라스코 장군은 8년에 걸쳐 국유화, 농업개혁, 산업공영화, 국가경제통제 등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것은 사회적 부정과 불평등, 소수 특권층의 노동 착취 같은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으로 모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으며 투자자를 내쫓고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했고 사회 불안과 폭력을 가중시켰다. 군사 독재 후반기,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모랄레스 베르무데스 장군이 이끈 마지막 4년 동안에는 포퓰리즘이 어느 정도 억제되었지만 신문을 비롯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은 계속 국가의 통제를 받았고 국민들은 제대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민주주의가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작은아버지의 편지에 스민 슬픔과 괴로움을 보면서 나는 그와 그의 세대에 속한 페루 사람들이 참 안됐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늙어버린 그들은 평생 페루가 발전하기를 바랐지만 그 꿈이 현실화되기는커녕 퇴보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페루 사회는 갈수록 가난과 무지와 야만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유럽에 와서 익명의 역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약간 외롭긴 해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나는 한때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 정치에도 흥미를 잃었다. 1970년대 퐁피두와 자스카르 데스탱 정부 시절에는 시사 뉴스를 거의 읽지 않았다. 신문과 주간지에서 오로지 문화면만 찾아 읽었다. 나는 자주 전시회와 콘서트에 갔지만 연극은 거의 보지 않았다. 지난 10년과 비교해 상당히 퇴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화관은 일주일에 2번 가는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파리는 여전히 영화 애호가의 천국이었다. 문학과 관련해 말하자면 나는 최근 소설을 더는 즐겨 읽지 않았다. 연극과 마찬가지로 소설과 에세이 장르도 급속히 추락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시기에 지성계의 우상이었던 바르트, 라캉, 데리다, 들리즈를 열을 가지고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의 장황한 책은 내 손에서 멀어졌다. 미셸 푸코만이 예외였다. 그가 쓴 광기의 역사는 아주 인상 깊었고 감옥에 대해 고찰한 감시와 처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유럽의 역사가 제도화된 여러 탄압을 통해 자유의 모든 영역을 식민화하여 반대자와 불순응자를 제거했다는 그의 이론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사실 그 시기에 나는 무엇보다 죽은 작가들의 책을 많이 읽었다. 특히 러시아 작가들의 책을. 나는 늘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런저런 업무를 처리하며 아주 바쁘게 살았다. 그러다 1970년대 처음으로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았고 참 단조롭고 빈약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질적인 노총각 생활과 사랑하는 프랑스에 결코 진정으로 통합될 수 없는 외부인으로서의 미래에도 회의가 들었다. 나는 늘 살로몬 톨레다노가 피력한 종말론적 의견을 떠올렸다. 어느 날 유네스코의 통역부 사무실에서 그가 물었다. 이런 고되고 단조로운 개같은 삶에서 우리가 후대에 무슨 흔적을 남길 수 있지? 아마 솔직한 대답은 이걸 거야.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단지 남을 위해 말했을 뿐이야.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번역하고 통역했어.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가치가 없다며 한마디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지? 역관이 다른 통역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고 평판이 나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은 그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가 했던 말이 이따금 떠올라 내 존재가 하등의 가치도 없다는 확신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 역관은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야, 친구. 그가 나를 위로했다. 하지만 우리는 일하면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 다른 모든 직업은 인류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지. 가령 변호사와 의사를 생각해봐. 건축가나 정치인은 말할 필요도 없지. 우리는 유네스코 연차총회 일을 마치고 슈프랭대로에 있는 비스트로에서 맥주를 마셨다. 난 갑자기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오래전부터 내 인생에 마치 도깨비불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녀는 짧은 기간 동안
나를 행복으로 불타오르게 하고 떠나 내 인생을 목마르고 따분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나는 그녀 외에 다른 여자에겐 사랑이나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녀의 이름이나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털어놓지 않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오류를 저지르는 거야. 살로몬 톨레다노는 이렇게 평가했다. 그런 그의 태도를 보자 세상을 떠난 후안 바르트가 생각났다. 후안은 살로몬처럼 말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철학을 가졌다.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침대로 끌고 가. 그리고 순식간에 그녀가 창공의 모든 별을 보게 만들어. 이게 확실한 이론이야. 젠장. 난 몸이 부실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 언젠가 사나운 여자에게 마초처럼 행동하려다 딱이 한 대 얻어맞고 얼굴이 박살나버렸어. 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여자를 여왕처럼 대해. 특히 창녀들을. 난 네가 한 번도 사랑에 빠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역간나리. 그는 평생 딱 한 번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베를린에서 대학을 다닐 때였다. 폴란드 여자였는데 너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 사랑을 나눌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렸다. 역관은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양가의 허락을 얻기가 만만치 않았다. 긴 협상 끝에 그들은 한 번은 유대교 의식으로 한 번은 가톨릭 의식으로 결혼을 2번 치르는 조건으로 결국 허락을 받아냈다.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신부가 갑자기 베를린에서 복무하던 미국인 장교와 도망쳤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 거의 미쳐버린 역관은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을 버렸다. 자기가 수집한 훌륭하고 멋진 우표를 모두 불태워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앞으로 사랑은 돈을 주고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그 결심을 지켰다. 그부터 그는 창녀하고만 교제했다. 그리고 우표 대신 장난감 병정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러시아 고급 창녀 2명과 만나는 자리에 나를 끼워주었다. 내게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그에 의하면 나는 러시아 창녀들과 러시아어를 연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슬리브의식 사랑의 분출과 상처를 알게 될 것이었다. 우리는 바티뇰에 있는 식당 그랑 사모바르에서 저녁을 먹고 클리시 광장 근처에 있는 숨막힐 정도로 담배 연기가 자욱한 조그만 나이트 클럽으로 갔다. 거기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났다. 우리는 보드카를 많이 마셨고 그래서 레코자크라는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간 이후의 기억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했다. 2 러시아 여자 중에서 운명, 아니 역관이 내게 나타샤를 점지해 주었다. 루벤스풍의 2 여자 중에서 더 뚱뚱하고 더 화장이 짙은 40대 여자였다. 그녀는 망사로 장식된 반짝이는 핑크색 옷을 입었고 웃거나 움직일 때마다 풍선 같은 커다란 가슴이 위협적으로 흔들렸다. 마치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에서 나온 여자 같았다. 내 기억이 술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동안 내 친구는 러시아어로 음탕한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제잘거렸고 2 창녀는 큰 소리로 웃으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셨다. 나는 침대 옆 바닥에 있었고 침대에선 나타샤로 추정되는 여자가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채 코를 골았다. 낮에 보니 지난밤보다 더 뚱뚱해 보였다. 그녀는 세상 모르고 쿨쿨 자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깨어났다. 그러고는 놀란 표정으로 방 안과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 그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말을 걸자 그녀는 3,000프랑을 달라고 했다. 당시 거의 600달러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그녀는 하룻밤에 원래 그 정도를 받는다고 우겼다. 나는 그만한 돈이 없었고 불미스러운 말다툼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가져가라고 했다. 그녀가 요구한 액수의 반 정도 되었다. 그것 외에 거실에 있던 조그만 도자기 인형도 몇 개 주기로 했다. 그녀는 욕을 퍼부으며 내 아파트를 떠났고 나는 샤워기 아래에 한참을 서서 다시는 역관이 제안하는 모험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살로몬 톨레다노에게 지난밤의 대실패에 대해 말하자 그는 나와 반대로
러시아 여자와 거의 기절할 때까지 사랑을 하면서 기네스북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의 정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후 절대로 내게 외국 여자들과 밤에 외출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 1970년대의 마지막 몇 해 동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즐겼던 것은 구체적으로 체호프의 단편들이었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러시아 문학이었다. 나는 문학 번역을 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어떤 언어로 번역하든 문학 작품의 번역료는 형편없었고 특히 다른 언어보다 스페인어의 사정은 더 나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6년인가 1977년에 유네스코에서 한 친구를 통해 스페인 출판업자인 마리오 무치니크를 알게 되었고 그와 친구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체호프의 작품은 대단하다고 격찬하면서 그는 훌륭한 극작가일 뿐만 아니라 단편 작가인데 시중에 출간된 그의 단편들은 번역이 너무 형편없어 단편 작가로서 가소평가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자 내가 러시아어를 잘하고 독서광이라는 사실을 안 마리오 무치니크가 체호프 단편선을 번역해보라고 권했다. 무치니크는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 과학을 공부한 뒤 연구자와 학자의 길을 들었었지만 이내 그만두고 남모르게 열정을 간직하고 있던 출판업에 전념했다. 그는 출판을 천직으로 삼았고 책을 사랑했으며 훌륭한 문학작품만 출판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실패가 보장된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것보다 만족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너무 열정적으로 자기가 펴내는 책에 관해 말하는 그에게 전염된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체호프 단편선을 번역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신 작품 번역 기한을 무한정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좋아, 그가 대답했다. 비록 얼마 받지는 못하겠지만 자네는 진흙탕의 돼지보다 더 많은 재미를 느끼게 될 거야. 그 작업은 아주 오래 걸렸지만 나는 체호프의 모든 작품을 읽고 가장 아름다운 단편을 골라 스페인어로 번역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내일에서 일상화된 연설이나 청중의 질문을 통역하는 것보다 더 섬세한 작업이었다. 나는 문학 번역을 통하면서 통역을 할 때보다 내가 덜 유령같이 느껴졌다. 나는 항상 어떤 단어를 쓸지 결정해야 했고 암시와 생략의 기술을 멋지게 구사한 체호프의 산문에 드러난 미묘한 의미의 어조에 해당하는 뉘앙스와 운율을 가진 스페인어를 찾아내야 했다. 또한 러시아 문화 언어의 화려한 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단어도 찾아야 했다. 번역이 너무 즐거워서 나는 매주 주말을 꼬박 투자했다. 그리고 번역 계약을 맺은 지 거의 2년 후에 마리오 무치니크에게 약속했던 단편선 번역 원고를 보냈다. 나는 너무나도 즐겁고 흐뭇한 시간을 보냈기에 그가 원고료를 보낸 수표를 받지 않으려고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는 수표를 동봉한 편지에 이렇게 적어 보냈다. 아마도 어느 훌륭한 작가의 멋진 판본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야. 가령 체호프의 작품이 될 수도 있겠지. 얼마 후 내게 체호프 단편선 몇 권이 도착했고 나는 책에 헌사를 싸서 살로몬 톨레다노에게 선물했다. 우리는 이따금 함께 술을 마셨고 나는 그가 장난감 병정을 파는 가게나 우표 판매상이나 골동품 가게에 들를 때 가끔 함께했다. 그는 물건은 거의 사지 않고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기만 했다. 책을 받자 그는 고맙다면서 이런 매우 위험한 길로 계속 가지는 말라고 힘주어 충고했다. 생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 그가 경고했다. 문학작품 번역가는 작가 지망생이야. 거의 대부분 실패한 글쟁이지. 일을 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훌륭한 통역사와는 달리 문학작품 번역가는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 떠돌이 거린으로 인생을 종치고 싶지 않다면 절대 눈에 띄지 않는 신사로서의 지혜를 포기하지 마 친구. 나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음악 감각도 뛰어나리라 믿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반대로 살로몬 톨레다노는 음악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뇌이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는 전축조차 없었으니까. 그의 청각이 훌륭하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언어와 관련해선 더더욱. 그는 이즈미르에 있는 자기 가족은 터키어와 스페인어를 섞어 쓰고
자신의 언어 능력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는데 아버지는 6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그것이 그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